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지식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나치 독일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도 광기 어린 독재자 한 명과 그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광신도 집단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 순전히 증오심만으로 전쟁 기계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순수한 악의 화신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끔찍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이 독일 베를린이 아니라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순한 사업 관계를 넘어 히틀러라는 괴물을 직접 만들고 자금을 대고 무장시키고 심지어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그에게 돈을 보냈던 수많은 미국 은행과 기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 일부는 전쟁 전보다 전쟁 중에 훨씬 더 큰 부를 축적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역사 교과서가 건너뛰었던 바로 그 장을 펼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인류 최악의 대량 학살로 이익을 얻었던 바로 그 기업들이 오늘날 우리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1933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히틀러가 막 권력을 장악한 시기입니다. 당시 독일 경제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으로 독일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의 초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저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고 실업률은 30%에 달했으며 거리는 굶주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독일의 화폐인 라이히스마르크는 가치를 잃었고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히틀러는 위대한 독일을 다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설만으로는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탱크를 만들려면 강철이 필요하고 전투기를 띄우려면 석유가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산더미 같은 돈이 필요합니다. 1933년의 독일은 이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장면을 바꿔 1920년대의 월스트리트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특히 독일에 집중했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했고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갚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가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기회를 보았습니다. 1924년 도스안이라는 계획이 수립됩니다. JP 모건, 딜런 리드, 체이스 내셔널뱅크와 같은 거대 은행들이 독일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경제는 미국의 자본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1924년부터 1931년까지 무려 4억 7,500만 달러 이상이 미국에서 독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자를 붙인 대출이었고 여러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은행가들은 도스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독일 경제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이 모든 시스템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판돈을 2배로 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록펠러 가문이 소유한 스탠더드 오일은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 IG 파르벤과 손을 잡았습니다. IG 파르벤은 훗날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사용된 독가스 치클론 B를 생산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합작 투자와 기술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핵심은 바로 합성연료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은 석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식민지도 중동 유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전투기들이 하늘을 날고 판처 탱크들이 유럽 전역을 휩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탠더드 오일이 석탄에서 석유를 만드는 수소와 공정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독일군은 6개월 안에 연료가 바닥나 멈춰 섰을 것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지사의 보고서를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파트너십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엑손모빌의 전신인 회사가 히틀러의 전쟁 기계에 심장을 달아준 셈입니다. 다음은 IBM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컴퓨터 회사입니다. IBM은 독일에 단순히 천공 카드 기계를 판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데 최적화된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강제 수용소에는 수감자 번호, 이송 일정, 사망자 수, 강제 노역 할당 등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IBM 기계가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모든 정보가 IBM의 기술로 처리되었습니다. IBM의 독일 자회사인 데오막은 전쟁 내내 이 기계들을 유지 보수하고 기술자를 파견했으며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IBM 본사는 팔린 천공 카드 한 장, 임대된 기계 한 대마다 로열티를 챙겼습니다. 한 미국 기업이 대량 학살을 조직화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산업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헨리 포드는 악명 높은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디어본 인디펜던트라는 신문을 발행하며 유대인이 공산주의, 금융, 전쟁 등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런 그를 존경하여 책상 위에 포드의 초상화를 놓아두고 그를 나의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드의 독일 공장 포드베르케는 전쟁이 발발하자 생산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의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여 독일 국방군을 위한 트럭과 군용 차량의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1941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이후에도 포드의 독일 공장은 나치 정부에 의해 핵심 군수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전쟁이 끝난 후 포드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독일 공장의 피해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나치를 위한 트럭을 만들던 공장이 파괴된 것에 대해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뻔뻔함은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독일 자회사인 오펠은 독일군을 유럽 전역으로 실어 나른 트럭과 루프트와페 전투기의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1939년까지 오펠은 독일 전체 트럭의 절반과 장갑차의 3분의 1을 생산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를 파괴한 전격전, 즉 블리츠크리크는 사실상 GM의 바퀴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GM 본사는 전쟁 중에도 경영권을 유지했으며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독일과 전쟁 상태에 돌입했음에도 오펠 공장은 계속 가동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자회사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돈벌이를 멈출 수 없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GM 역시 독일 공장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3,3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현재의 JP모건 체이스인 체이스 내셔널뱅크는
1940년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후 파리 지점을 통해 유대인들의 계좌를 동결하고 나치가 그들의 자산을 청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 가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미국 은행이 협력한 것입니다. 이 지점은 진주만 공습 후 3년이 지난 1944년까지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유럽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동안 미국의 은행은 나치가 유대인을 약탈하는 것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듀포는 독일의 화학물질을 팔았고 미래의 미국 대통령 조지 H. 부시의 아버지이자 조지 W. 부시의 할아버지였던 프레스콧 부시가 운영하던 유니언 뱅킹 코퍼레이션은 나치의 자산을 관리하고 독일의 철강 생산에 자금을 댔습니다. ITT는 독일군의 통신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이 알고 있었고 이사회가 승인했으며 주주들이 이익을 본 명백한 기업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IG 파르벤은 아우슈비츠에서만 8만 명이 넘는 노예 노동자를 착취하여 합성 고무와 연료를 만들게 했고 IBM 기계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추적했습니다. 포드와 오펠이 생산한 트럭은 독일군 군수물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트럭이 없었다면 나치는 프랑스를 정복하지도 모스크바에 도달하지도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실어 나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산업적 효율성을 필요로 했고 미국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그 효율성을 제공했습니다. 정작 피가 끓어오르는 부분은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이 기업들 중 어느 곳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일부 독일 기업가들이 처벌받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전후 복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냉전 시대가 도래하자 이들의 생산 능력은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포드, GM, IBM은 정부 계약을 따냈고 관련 파일들은 봉인되고 기밀로 분류되어 수십 년간 묻혔습니다. 1998년이 되어서야 생존자들의 소송을 통해 문서들이 공개되고 경영진이 모든 것을 알고 이익을 챙겼다는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2000년 독일 산업계가 5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을 때 포드와 GM이 기여한 금액은 합쳐서 2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푼돈이었습니다. IBM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단지 80년 전의 과거사일 뿐일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형태를 바꿀 뿐 그 본질은 반복됩니다. 오늘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강제 노동과 감시, 문화적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제노사이드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나이키, 테슬라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그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제재에 반대하고 공급망이 너무 복잡해서 노동 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930년대에 해외 자회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변명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기업에는 도덕이 없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기업에는 오직 주주가 있을 뿐이고 주주는 분기별 수익과 주가 상승을 원합니다.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정권과 거래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수익성이 있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박물관을 후원하며 이미지를 세탁할 것입니다. 마치 포드와 GM, IBM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손으로는 병원을 지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스실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병원만 대중에게 보인다면 그들은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군인과 폭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금과 기술로 뒷받침된 전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없었다면 히틀러는 재무장할 수 없었고, 미국 기업들이 없었다면 나치 독일의 군대는 움직일 수 없었으며, 홀로코스트는 산업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부유하게 살다 죽었고, 기업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푼돈으로 합의했습니다. 결과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셋째, 우리의 소비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아이폰, 당신이 신는 나이키 신발은 어쩌면 강제 수용소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졌을지 모릅니다. 기업들은 당신이 진실을 알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넷째, 이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의회 조사 기록, 소송 자료, 기밀 해제된 문서들로 모두 증명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루된 기업들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 진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언론에서 깊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분노를 일으키고 당신이 배운 역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는 1945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제품, 하지만 똑같은 이윤 동기와 똑같은 변명으로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이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감춰진 역사의 다음 장을 함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모습을 더 교묘하게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히틀러를 통해 이익을 얻었던 그 거대한 자본의 논리는 이름과 형태를 바꿨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관심을 끄고 있었을 뿐입니다.